기왕이면 우리 한반도 주변의 그 역사를 좀 큰 거시적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가 사실은 세계의 중심으로 이미 그러니까 부상을 했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비교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이 아주 극적으로 부상을 했고, 한반도 국가,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분열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는데 위상이 사실 100년 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아마 뭐 다 그런 점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100년 전에는 일본의 식민지였고요. 일본은 세계 패권을 미국과 벌이는 전쟁을 해서 패하긴 했습니다만 일본은 세계 패권을 노렸던 국가입니다. 그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도 우리가 한동안 활동한 일본한테 그런 그러니까 과거의 굴욕적인 역사를 커링하면서 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까지도 일본이 아주 우리를 우습게 보는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실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을 빼고라도 남한만 해서 대한민국만 얘기하더라도 이 한국은 결코 그러니까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국력이나 이 종합국력 뭐 이런 거를 쉽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경제 규모에서는 이미 10위 안으로 들어섰고 군사력에서도 뭐 지금 8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같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통합하지 않더라도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실제로 그러니까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나 영국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미 남한만 해도 대한민국만 해도 그 수준이고 남북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뭐 당장 통합되거나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한반도는 실제로 독일이나 일본과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정도의 역량을 쌓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끔 이렇게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뭐 나라가 국가가 부강하다고 그래가지고 국민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병행돼야 하는데 어쨌든 한반도 국가는 과거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수준, 그러니까 상당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바뀐 위상, 국제적인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보여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걸 좀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그 시적 관점에서 한번 훑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먼 옛날부터 그러니까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쭉 그냥 한번 우리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그 국제관계 이런 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걸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지도를 가지고 그냥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얘기하면 이게 그 역사 강의가 되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그러니까 신나를 까먹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근대가 되기 전에 보통 이제 전통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통시대를 먼저 이제 돌아보면 한반도와 동아시아 관계는 결국 한반도와 중국 대륙과의 관계 이게 이제 중심이었죠. 물론 그러니까
일본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남반과의 관계도 있고 좀 더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벗어난 북방 민족들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였고 사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가 근대에 들어와서 100년 전에 그러니까 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몰락하면서 한 100년 정도 치욕적인 그 역사를 경험했죠.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 최고의 문화 수준을 유지했고 문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로 오기 전까지 동아시아가 최고의 문명 수준을 유지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발전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지역의 중심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한반도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 역시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중국의 몰락과 더불어 거의 100년 정도 아주 치욕적인 역사를 경험을 했죠. 좀 멀리 올라가면 우리 역사는 결국 이제 그 고조선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조선이 언제 시작됐느냐, 뭐 이런 그런 거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고조선을 둘러싸고는 이른바, 그 강단사, 역사를 그 연구하는 학교에 있는 그 교수들, 연구자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강단사학이라고 했는데, 강단사학과 제야사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뭐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크지만 어쨌든 역사를 실제로 정리하고 돌아보는 것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른바 그러니까 역사적 그 강단사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뭐 우리 그러니까 논란이 되었는데 2333년 그 BC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을 했다. 이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역사 교과서에 담았는데 그게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한국사 교과서에 담았는데 실제로 이제 고조선이 정확하게 언제 그러니까 뭐 건국을 했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기원전에 그러니까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이 한반도와 그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이 역사를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갔다. 물론 그러니까 약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본다면 그 시대가 언제부터인가는 뭐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중국과 유사한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고조선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강력, 영토가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지금 이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유물 들어가야 되는데 이른바 이제 고조선 그 비파형 동검 그리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고조선의 영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한반도와 만주 그 이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들이 고조선의 영역에 속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는 대체로 뭐 기원전 10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 그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 고조선도 있었고 중국에 있는 나라들과 경쟁하고 뭐 때로는 싸우고 협력하고 이렇게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른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는 뭐 춘추, 오패, 전국, 오웅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결국 이걸 통일하는 게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진나라가 통일하고 진나라는 통일한 지 불과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망합니다. 망해서 그 다음을 이은 것이 이제 한나라입니다. 한나라인데 한나라 때부터 사실은 중국 역사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는 제가 이렇게 뭐 전근대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이렇게 해서 전근대라고 이해할 때 이제 고조선 그리고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가 주로 되겠죠. 고구려, 신라 그리고 이제 고려, 조선 뭐 근대 이렇게
이 시기까지를 전근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계를 간략하게 보면 제일 오래전에는 고조선 시대는 이제 한나라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에 의해서 고조선이 BC 108년에 망했다. 멸망당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역사적 상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고구려가 동북아에 이제 중요한 그 강국으로서 경쟁하다가 결국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국시대가 끝나고 이 당나라가 신라까지 집어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신라가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신라가 지켜냈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삼국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의 특징은 이른바 북방민족. 우리 뭐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만 거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요나라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거란, 여진족, 금나라지요. 그리고 몽골족. 몽골족은 몽골 제국과 원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제 북방 민족들이 중국 중원을 침입해서 그래서 뭐 중국에서 침입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입을 해서 중원을 장악해서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 우리로 보면 고려시대에는 대체로 북방 민족들이 중원을 장악하고 있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족 국가였던 송나라가 북성에 있다가 남성으로 밀려서 결국 멸망하는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리고 이제 원나라가 서는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송나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주로 내세우는 것이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족 국가이기도 하고 그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한족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송나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별로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역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송나라가 굉장히 놀라운 경제력 그리고 문화력 이런 것들을 가졌던 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나라 시기 한 기원 1000년 정도에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이건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러니까 유럽 쪽의 학자가 추정을 해보니까 한 1000달러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1000달러 정도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400년 후, 그러니까 15세기 영국의 경제 수준이 국민 1인당 GDP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비교를 하면 400년 이상 앞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송나라가 왜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을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고 놀라운 경제적 발전과 문화 수준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북방 민족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밑으로 계속 내려갔고 나중에는 나라까지 없어져 버려서 사실은 좀 쪽팔리는 뭐 이런 나라로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달라질 겁니다. 중국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최근에는 달라지는 거죠. 중국이 이른바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로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입었던 역사를 다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북방 민족을 중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포섭해서 역사를 다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송나라는 그렇고 그 다음에는 명나라인데 명나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개의 그러니까 큰 난을 겪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 전쟁이 가장 적었던 시대, 고려와 비교하면 거의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국하고 나서 한 200년 동안 전쟁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평화로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그런 아주 처참한 전쟁을 겪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조선이 건국하면서 선택한 방식이 고려와는 달랐던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고려는
북방민족이 헌기하고 중원에 태권을 놓고 계속 경쟁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원 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조금 채권 관계를 유지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자주성을 확보한 황제국가 이런 측면이 강했죠. 근데 조선은 아예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중국과의 관계에서 4대 외교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중국을 4대 큰 나라를 섬기는 대신에 외교적으로 섬기는 대신에 그 대신 국내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그 대신 외부적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덜 그러니까 소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전혀 고려와 다른 그런 그 역사적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이제 근대로 오기 전에 그 이른바 아편 전쟁 중화질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중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에는 이른바 그러니까 조공 채권 관계가 기본적인 그 질서 형식으로 유지가 되었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것이 이제 아편 전쟁과 함께 청나라가 서구 국가들에 의해서 그 공격당하면서 사실상 아주 그러니까 반식민지를 전락하게 되는 거죠. 반식민지를 전락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동아시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른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유지되는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 한반도는 잘 알다시피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그 관계를 쭉 그러니까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조선 강력은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그러니까 그 바레만과 더불어 바닷가를 중심해서 이렇게 반달형으로 둥근 달형으로 이 지역이 중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통일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되기 전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쪼개져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고조선이 자기 영역을 유지하고 중국과 경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항상 이른바 그러니까 중국 대륙이 통일되어서 강력한 국가가 들어서면 한반도에 반드시 피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쪼개져 있으면 한반도에 있는 국가가 그리고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 있는 우리 역사의 국가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죠. 고구려가 그랬고 고려 시대에도 독자성이나 이런 것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화와 중국 문화는 사실은 그러니까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 이런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다면 이제 여기 지도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이른바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 만주와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이런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은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거는 중국 지역에 특히 이제 나타난 채도, 색깔 있는 도자기들이, 자기들이 있던, 그러니까,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사실 색깔 있는 도기가 나오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와 중국과의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는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의 70%가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특히 한반도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중국과 확실히 다른 문화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른바 용화 문명이라는 겁니다. 이 신석기 문명인데 세계 이제 이른바 신석기 문명으로 4대 문명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 그 이라크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형성된 수메르 지역이 그러니까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 이렇게 봅니다. 그 지역과 그 다음에는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걸 이른바 이제 4대 문명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문명의 중심이 그리고 출발점이 이렇게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여러 지역에 걸쳐 있지만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신석기와 철기 문명들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중국 문명을 황하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새롭게 놀랍게도 이 동북 지역, 그러니까 지금 지역으로 치면은 몽골 자치구와 만주의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에 이 적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일찍부터 신석기 문화가 발전되었다는 게 연구 결과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기마다 1년, 2년이 아니라 뭐 1000년, 2000년씩에 걸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의 문화가 쌓여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밝혀지기 시작한 게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80년대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거를 종합해서 요하 문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시기를 따져보니까 이 요하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최소한 1000년에서 2000년 이상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다시 써야 될지도 모른다. 이게 지금 현재 연구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아직 중국은 이걸 그러니까 외부에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료를 쌓아서 체계적으로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흔히 하는 말로 고대사 단대 공정이다. 단대라는 것은 역사를 이렇게 딱딱딱 나누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무슨 시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무슨 시기.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고조선을 2333년에 시작해서 108년까지 망했다. 뭐 이런 역사의 연대기를 확실하게 확정짓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를 연구해서 정리했던 것보다 최소한 1000년, 2000년씩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른바 이제 여기 지도에 보면 홍산문화가 되는데 요하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요하 문명의 핵심이 되는 홍산문화가 가장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언제 시작됐고 이 주체가 누구였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데 중국은 완전히 그래서 역사를 다시 씁니다. 이 지역으로 보면 지역적 분포로 보면 이른바 동이족의 살던 지역인 거죠. 동이족과 유목민족들이 결합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문화의 주인공, 이 문명의 주인공도 결국 동이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과거 중국은 동이족을 자신들의 역사에서 사실은 왜 비껴놓았습니다. 동이족은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예맥계, 숙신계 뭐 이렇게 고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리와 관련된 이런 역사를 시구를 했고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역사를 정리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국 역사 자체가 굉장히 반쪽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을 중국의 여러 문명, 중국 크게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아주 그러니까 초기 큰 문명이 7개, 8개 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7개, 8개가 가장 어디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류하고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홍산 문화 또는 요하 문명도 결국 중국의 그러니까 대륙 내에 있는 이런 문명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그러니까 민족 개념 자체도 완전히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체계적인 문명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활동했던 집단으로는 고조선이 가장 유망하고 강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요하 문명은 고조선 문명과 깊은 관계가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역을 놓고 그럼 뭐 고조선의 강력을 아주 이렇게 하여튼 뭐 영토를 넓게 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지역이 이른바 이제 동이족, 동이족이라고 그래서 그게 곧 전부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동이족의 한 부분이고 예맥족이라는 것, 뭐 이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깊은 관계가 있지만 동이족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동이족 전체가 곧 우리 역사 전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넓은 지역에 분포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 고조선이 그 영역을 펼치고 있었고 이 홍산 문화 아까 얘기했던 그 요하 문명도 이 지역과 깊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거죠. 뭐 어쨌든 뭐 그런 것인데 고조선이 BC 108년 기원된 108년에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하는 과정이나 고조선이 멸망한 고조선이 어떤 고조선이냐 이런 걸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108년이 망하면서 이른바 그러니까 한사원이 설치됐다. 한나라의 4개의 군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신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전체 그러니까 이 행정 체계를 군 현제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현대처럼 굉장히 이미 2000년 전에 중국이 이 행정 체제를 정비한 거죠. 그런 정비한 것 중에 이제 군이 있고 현이 있는데 군과 현 4개의 그러니까 군을 한반도 지역에 설치했다 이런 겁니다. 이 고조선이 멸망한 지역에. 근데 그러면 이 한사군에 설치된 지역이 어디냐 이런 걸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과거 제가 그러니까 한국사를 배울 때 그때는 국사라고 얘기했는데 국사를 배울 때는 낙랑군은 명백히 평양에 있었다. 이게 그냥 정설이었어요. 정설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의 그 군이 한반도 지역에 있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 많은 역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건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 한사군의 설치 지역이 이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 지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물론 초기에 있었지만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이 만주 지역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에 이제 그러니까 이지린으로 있는데 북한의 연구학자였던 이지린이나 윤내영 교수, 한국대 교수였던 분이죠. 그 고대사에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분이 주장하기는 그 요동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중국 대륙 쪽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과거에 그러니까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지금 자기들 그 고대사 그림을 그릴 때 완전히 그러니까 나중에 당나라가 그러니까 통일했던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집어삼켰던 영역까지 포함해서 이미 그러니까 한나라 때 이 중국의 그 역사 영역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지금의 이건 그 일리노이 대학에 있는 교재의 지도인데 일리노이 대학 교재도 다 그냥 아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역사 연구나 이런 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인데 고구려는 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조선이 멸망하고 바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그 전에 BC 2세기 정도에 기원전 2세기 정도에 나라가 사실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뿌리는 고조선이라기보다는 부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부여 뭐 여러 나라들과 같이 그러니까 독립을 하다가 고조선이 기원 4세기 정도, 3세기, 4세기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성장을 했는데 그건 이제 중국 그 대륙이 이렇게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통일을